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다들 쉽게 시도는 하는데 성공은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그리고 자꾸 내일로 미뤄요. 이게 뭘까요? 다이어트 딩동댕,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정답도 빨리 나오겠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사실 건강에 해롭지만 과한 체중도 역시 건강에 무리를 주겠죠.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이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황희진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강연이 다이어트와 관련이 있다고요, 네. 교수님. 어떤 주제인가요? 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동료 의사들도 그럽니다. 야, 너 비만 진료하는데, 야, 네가 비만인데 무슨 비만 진료야 이렇게 하는데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실제로 되게 날씬하고 예쁜 분이 이렇게 진료를 하면 다들 비만 치료하러 갈 것 같잖아요. 오히려 가기가 싫으시대요. 예. 야, 나도 빼는데 진짜 어려운데 너도 참 어려운 거 진짜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가서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봤자 나도 잘 안 되던데 이런 식의 어떤 교감이 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과 온전한 교감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비만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시도는 하는 다이어트인데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관리 평생 숙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는 그 사람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이제 비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만 단계하고 허리둘레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동반되는 질환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를 보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비만도가 심하고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두꺼울수록 동반되는 질환의 개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들을 해놨고요.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키를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보시면 이제 165, 뭐 167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1.67, 1.65라고 해서 걔네를 두 번 곱합니다. 분모에다가 두 번 곱한 걸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다가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 수를 넣으면은 계산들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게 암산은 안 되는 수준인데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그게 이제 25에서 이제 끊느냐, 23에서 끊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아직까지 좀 논란은 있지만 여하튼 30 넘어간 사실 큰 문제인 거고 25부터도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리둘레에 있어서도 사실은 키가 큰 사람은 허리둘레가 얇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아무래도 똑같은 사이즈라도 허리둘레가 조금 적게 나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딱 끊어줘야 될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자 90cm, 여자 85c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최근 11년간 비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온갖 노력들 다 하고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고 다이어트 뭐 관련된 상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병이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약간의 과장을 좀 덧붙여서 비만이 혹시는 감염병이 아니냐. 서로 옮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복부 비만을 가지신 분들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남자 비만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날씬한 거에 대한 어떤 강박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고 남자분들은 남자 좀 배 좀 나와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고요. 복부 비만에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체중이 왜 느나요? 뭐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체중은 빠집니다. 적게 먹으면 체중은 빠집니다. 적게 움직이면서 많이 먹으면 체중이 찝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이거를 어떻게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기 때문에 여지껏 나온 다이어트 방법이 26,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효과 본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주는 것이 이런 영양학 하시는 분들의 상담 기법에도 있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너 뭐 먹었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먹지 마 요거 먹지 마 해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보통 이제 비만만 전문으로 하시는 클리닉에 가시면 설문지를 이만큼 적습니다. 뭐 먹었는지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운동, 스트레스, 잠 이런 거 다 체크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방들도 해주고 꼭 약물 처방뿐만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까지 다 이제 관리를 받으면 그때는 잘 되죠. 그때는 잘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달라서 다른 약제와 달리 비만 약제가 가지는 조금 불리함, 아직은 덜 개발됐고 아직은 좀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비만 약은 아직까지는 단기간만 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욕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식욕을 관리를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머리에 이제 약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추신경을 이제 건드리는 물질들은 자칫 이제 중독성이라든지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 그걸 또 해결한 약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걔들도 무슨 20년, 30년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명된 약은 아직까지는 없고 보통 한 최장 2년까지 저희 약물은 안전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판매들을 하고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그런 약제들을 처방할 때 또 뭐 의사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병원 접수비도 내고 이래야 되니까 막 인터넷 같은 데 열심히 찾아보시거든요. 그럼 뭐 동남아 어디 갔더니 27kg를 빼준댄다 뭘 한다. 그거 원래 들여오는 게 식약처로부터 금지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관에 원래는 걸려야 됩니다. 통관에 다 걸려야 되는데 몰래 어떻게 가져오더라도 그 성분을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예. 마약성 성분들 중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을 빼려고 마약을 먹는 건 바보죠. 예, 바보인데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먹게 되면은 자칫 내 몸이 훨씬 더 망가지기 때문에 제발 인터넷 열심히 찾아가지고 야 어디 갔더니 뭐가 있대더라 뭐 이거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동반되는 질환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따져 보면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혹시 이제 같이 주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코는 골 수 있죠. 코는 골 수가 있어요. 물론 날씬한 사람들이 좀 코를 덜 골고 몸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고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까지는 괜찮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면 드르렁 코를 골다가 이게 되거든요. 숨을 안 쉽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 죽었나 막 이러다가 흔들다가 오 괜찮아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치료의 대상입니다. 체중 감량을 빨리 해가지고 그걸 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걸로 했는데도 지속됐을 때는 그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떤 장치를 단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잠자다가 숨 안 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들이 지속될수록 우리 몸이 빨리 망가진다.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죠. 근데 산소가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비만한 사람들이 이상지질혈증 지난주에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높은 건 당연한 거고 심장혈관들도 좀 올려준다라고 되어 있고 당뇨병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쓸개의 병들도 조금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쓸개에 돌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비만한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갑자기 살을 뺀 사람들도 쓸개에 돌이 잘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이 분해된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곳이 없다가 쓸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은 절대 급속하게 빼서는 안 된다. 천천히 아주 뭐랄까 지루하리만큼 장기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 질환들 중에서는 이제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고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이렇게 3개가 내려오는데요. 얘들이 마치 옛날에 왕들이 머리 위에 쓰던 왕관을 닮았다 그래서 관의 모양을 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병들도 좀 더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부전이라 그래서 심장이 여러 온갖 일을 많이 하다 보고 그다음에 혈관들이 좁아지다 보면 얘들이 기능을 좀 잃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떡 같은 거라든지 기름 같은 것들이 날아가서 이제 여기에 맞게 되는데
제일 나쁜 게 이제 폐에 가서 맞게 되는 건데 폐색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뇌졸중의 위험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만인 사람이 다 그거 생기냐 그건 아니지만, 비만인 사람들이랑 비만이 아닌 사람들 간에는 발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딴 것들은 뭔가 좀 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비만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학 분야보다는 이제 보건학적인 개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럼 얼마나 도대체 병이 많이 생기냐? 이미 통계 조사들이 다 끝나 있습니다. 당뇨는 2.6배가 더 잘 생기고, 뇌졸중은 1.2배, 심근경색은 1.3배.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에 있어서 암들 중에 이제 고형암이라 그래서 혈액암 아닌 것들 발생도 한 1.5배 정도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살찐 것들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 사실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이제 복부 지방 중에서도 복부 지방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방이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곱창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을 그렇게 비교하면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였나를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CT 기계에 들어가서 전신을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많으니까 딱 한 장만 찍는데 배꼽 레벨에서 찍습니다. 배꼽 레벨에서 딱 한 장을 찍으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뒤에 뼈도 있을 거고 근육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낀 기름을, 이게 그 검정색하고 흰색하고의 이 비율을 가지고 사실 CT 같은 기계는 판독을 하는 건데, 컴퓨터가 알아서 그 면적을 재줍니다. 면적을 재주면 이걸 1cm 간격을 잘랐다고 가정을 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의 양이 나오는 거죠. 지방의 양이 나오는 건데, 피하 지방이 많냐 내장 지방이 많냐라고 이제 따져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다. 피하 지방이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피하 지방은 사실 너무 없으면 추위를 많이 타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과하면 좋을 건 없지만, 내장 지방은 너무너무 나쁘다. 내장 지방은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내장 지방은 외부에서 어떻게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흡입 이런 것들은 피하 지방을 빼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되죠. 예쁘게 되지만 추위를 많이 타게 되는 거고, 내장 지방은 현재까지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로 없애지 못한다. 덜 먹게 하는 수밖에 없다. 많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근데 무조건 굶기만 한다고 해서 얘들이 잘 빠지냐? 그것도 아니고, 이걸 적절하게 잘 해야 줄어든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 중에 뭘 먹을 것이냐,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적게 먹어라, 뭘 먹어라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영어로는 이제 스마트 푸드 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명한 음식 선택. 모든 질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방이 적은 단백질 먹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기름은 제거하고서 조리를 해야 된다. 기름이 있으면 맛있죠. 기름을 튀기면 더 맛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통곡물 위주의 식단은 계속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그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가공된 탄수화물,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설탕이 들어가야 맛있죠. 이게 너무 단 거면 사람들이 요새는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속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매운 걸 같이 섞죠. 내지는 짠 걸 같이 섞죠. 뭐 단짠, 단맵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괜찮은갑다 먹었는데 알고 보면 설탕을 엄청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거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운동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운동이랑 체육학 박사님들은 최소한, 그죠? 예전에 운동 잘하셨던 분이잖아요. 전국체전 가서 메달 안 따셨던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운동이랑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제 진료실에 이제 어머니들 오셔서, 아우 난 운동을 2시간씩 하는데 왜 이래 막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운동하냐고 그러면 친구랑, 나는 거기 그렇게, 요새는 뭐 지자체에서 운동장들 잘 만들어서 거기 계속 돌아. 어떻게 되는데 친구랑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하면서 돌려.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영화를 봤고 말이야, 누구네 집이 누가 뭐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걷는 거는 운동이 아니다. 어떤 게 운동이냐? 내가 오늘 영화를 봤는데 이거부터가 운동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준비예요, 준비. 준비만 2시간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럼 밥맛만 좋아집니다. 밥맛이 너무 좋아지죠. 운동은 그런 게 아니라, 중등도 강도라는 건 내가 오늘 영화를 봤어, 이렇게 하는 거를 30분 이상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수영같이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렬하지 않은
그 중간쯤 되는, 너무 희미한 운동도 아니고 너무 센 운동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내 자전거 얘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걷기 얘기 드리는 게 다 그런 원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충분히 자야 된다. 잠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강사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예. 잠이 온갖 안 좋은 병이 생기는 첫 번째 신호고요. 예.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병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하여튼 잠이 안 좋습니다. 물론 잠을 잘 못 잘 때 모든 병이 다 걸리냐 그건 아니지만 확실히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첫 번째 변화가 잠이거든요. 충분히 잔다. 예, 충분한 잠은 성인 기준으로 7시간 내지 8시간을 의미한다. 근데 그렇게도 못 주무시죠. 예, 너는 몇 시간 자니 물어보면 저도 3시간 반, 4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러니까 예, 뭐 할 일이 많은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예전에 비해서 잠도 잘 안 오기도 하고 예, 중간에 빨리 깨기도 하고 예, 깼는데 다시 잠자려고 애쓰는데 에이 그냥 뭐 일어나서 뭐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 복부 비만이 점점 쌓입니다. 왜냐하면 몸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또 잠을 안 잘지 모르고 언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먹대도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쪽보다는 쌓아놓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예, 그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복부 지방이 왜 늘어나냐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게 이제 콜티솔이라 그래서 예,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건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게 과하게 되는 거죠. 과하게 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복부 지방이 쌓이는데 그 지방이 잘 안 빠진다. 근데 얘는 언제 나오냐? 스트레스 받을 때서.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 있냐? 있다. 예. 그거 어떻게 없애냐? 스트레스가 없어져야지 해결된다. 코티솔을 어떻게 줄이냐에 대한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검사해 보면서 체크하기도 하는데 그게 확실히 낮은 사람들이 복부 비만이 덜 생기더라라는 것도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뭘 먹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하면 먹을 거 없을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은 유제품이 도움이 된다. 과일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예.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호텔 결혼식만큼 사실은 뭐 끼니마다 뭐 2가지 이상의 채소류를 먹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기를 안 먹는 거는 바보다. 예, 어차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으면 아무리 푸성기로 막 배를 채워봐라 이래도 탄수화물 찾게 돼 있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열심히 계속 막 예, 야채만 먹어야지 해서 샐러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밤에 11시쯤에 나도 모르게 아이스크림을 막 퍼먹게 되죠.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러니까 기름기 잔뜩 낀 거 말고요. 꽃등심 말고 예. 소고기는 안심, 돼지고기는 어디? 뒷다리살, 예. 닭은 껍질 다 벗겨서 예. 그게 영양학적으로는 내지는 비만 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다 따라하진 않지만 분명히 따라하시면 정말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어요 하는 분들이 분명히 한 달에 한두 분씩은 나타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따라할 거 뻔히 알지만 100명, 200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콜티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콜티솔이 비만의 원인으로 요새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또 원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있고 거기에 원인 물질이 뭔가 찾다 보니까 콜티솔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운동도 또 운동해야지, 운동해라 이런 잔소리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도 이미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로 사람 못 바꿉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2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한 10개씩들은 다 얘기하시거든요. 예. 실제 해본 건 몇 개, 대여섯 개 안 해보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없는데 뭐 된 게 없잖아요. 된 게 없어. 아니, 잠깐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보면 몸무게가 그거 하면 살짝은 빠져요. 근데 그걸로 유지가 되냐가 이게 문제거든요.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잠깐 반짝하게 좋아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의 밑바닥에는 좋은 잠, 스트레스 덜 받는 거. 그러니까 꼭 있다는 거. 예. 사실 비만 누구나들 있는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날씬하게 태어나서 계속 잘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죠. 몸의 신체 대사라든지 이런 게 남들하고 좀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팔다리가 가늘어짐에 따라서 비만이 많이들 생깁니다. 근데 이 비만을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의지도 물론 중요한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뭐 매일 밤에 야근하는 사람한테 왜 새벽에 운동 못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생활 습관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거를 또 열심히 하자는 얘기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계단 이용하자, 엘리베이터를 좀 덜 타자, 에스컬레이터를 덜 타자, 자동차를 덜 이용하자. 예. 그다음에 주차를 혹시 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자리가 아니라 좀 멀리 세워서 옛날엔 거기가 으슥하고 막 범죄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했지만 요새는 다 불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세우더라도 괜찮습니다. 멀리 세우고라도 조금이라도 걸으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체중 관리, 비만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것들 어머님들 혹시 있을까요? 네, 어머니. 제가 예전에는요, 날씬한 레슨을 많이 들었는데 한 40대 지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헐적 단식하는 거. 근데 그걸 하는데도 배가 고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꾸준히 해도 되나 아니면 힘들 것 같나 내 나이에. 예, 두 가지 핵심 포인트인데요.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잘 안 빠지냐.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 정말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 찌는 이유는 이제 그 폐경이라는 여자분들은 이제 피해가기 어려운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방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더라도 다 쓰지 못하고 쌓이는 쪽으로 더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다리 운동도 같이 하세요. 유산소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강조 드리는 거고요. 팔다리가 가늘어지지 않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튼실하다 그러지만 출렁거리는 거 말고 탄탄한 걸로 해서 그게 되냐고요. 간헐적 단식으로 효과 많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는데 그거 하는 거에 있어서 동반돼야 될 게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많이 잘 자야 됩니다. 단식하는 기간 동안 대부분 잠을 자면 그거 성공합니다. 예. 평생을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뭐 두 끼만 먹는다든지 한 끼만 먹으면서 하면 유지가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공복감을 어떻게 해결하냐.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란 얘기 강의 중에 잠깐 드렸는데 공복감이 해결이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은 나한테 맞는 게 아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성인데 지속 가능을 막는 거는 공복감을 허기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고 자기한테 맞는 허기짐을 덜 느끼게 하는 무엇인가를 개발한다면 성공하십니다. 예. 그렇게 허기짐을 못 이길 그 다이어트를 참으면서까지 하는 거는 자칫 이제 첫 번째 성공도 잘 못하고요. 두 번째 지속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도해 볼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는 것도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예쁘게 보이고 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체중 관리는 꼭 필수적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내용들, 조언해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성공적인 체중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 강연이 항상 유쾌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참 많아가지고 듣다 보면 진짜 유용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매주 정말 이 얘기를 하지만 너무 기대가 돼요. 다음 주는 어떤 강연 준비하고 계세요? 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술입니다. 술. 음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 없다서부터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에 관한 강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